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나 참여율이 높으신 우리 열무아빠님께 또 큰 박수 한번 주시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돌비님. 근데 진짜 열무아빠님도 못 말려. 왜 그러냐면 또 시참할 때 즐거우신 것 같아, 느낌이. 아니, 이게 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네. 귀신을 봤던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남들이 알까봐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그쵸. 항상 제가 알게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미친 사람 취급받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봤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속 네. 시원하게 이게 딱 말을 하니까 이게 시참하는 게 기다려져요. 뭔가 막 이게 내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구나. 네. 내 말을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구나. 네, 맞아요. 그런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아무리 저희 채널이어도 믿지 않으실 분들은 안 믿어요. 그렇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로.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행복해요. 정말 저희 귀족님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이야기 해주시는 열무아빠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 이야기의 키워드는 시작은 나는 자여인, 끝은 나는 광인. 오? 예. 너무 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연인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끝은 그렇죠. 광인으로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는 한번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예요. 이번 이야기는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산에 들어가셔서 생겼던 일을 말씀드릴 건데요. 원래 저희 아버지 형제가 3남 4녀 7남매지시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번째 작은아버지. 저희 작은아버지가 거의 한 40년 동안 거제도에서 배를 타셨거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의 꿈은 산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때 유행했던 프로그램 다들 아시겠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를 계속 돌려보시면서 작은아버지가 꿈을 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배 선장에서 은퇴하시고 바로 10만이 약초꾼분들 아시잖아요. 그분들을 쫓아다니시면서 약초 지식도 쌓으시고 그리고 전국 8도에 있는 산을 돌아다니시면서 작은아버지가 원하시던 산을 찾고 계셨는데 거의 한 3개월? 4개월 동안 그 10만이 분들을 쫓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작은아버지가 딱 꿈꾸던 산을 찾으셨고 바로 그 관아래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토지 매매를 하셨고 바로 저를 끌고 산 전상에 집을 지으려고 자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여름이었는데 그때 제가 살을 한 15kg 빠진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 때문에. 산까지 지게 지고 막 자재들 옮기고 계속 왔다 갔다 거의 산 정상까지 가는데 거의 한 2시간 반이 걸린 것 같아요. 완전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재 올려놓고 작은아버지는 직접 설계도를 그리시고 그때서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셨고 저도 간간히 작은아버지한테 가서 도와드렸고 거의 한 6개월 뒤에 작은아버지의 핸드메이드 집이 지어졌어요. 이때서부터 작은아버지는 그때 유명했던 프로그램 나는 자연이다를 시청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연인은 무조건 자급자족이다. 평생 바다에서 배를 몰아주셨던 분이 산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짜 농사 한번 시작하셨는데 그게 계속 안 됐던 거예요. 그냥 완전 폭망. 뭘 심으면 안 돼. 산에선 비가 오면 이게 토사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밭이 망가져. 그걸 몇 번이나 겪고 하시다가 작은아버지가 뚝심이 좀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뭐하겠지만 무대뽀라고 하죠. 무대뽀가 정말 강하셨어요. 계속 밀고 나가시다가 한 몇 년 뒤부터는 농사가 조금 몸에 익으셨는지 조금씩 작물이 자라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급자족이 되시더라고요. 또 그때서부터 작은아버지가 양봉도 하시고 또 10만이 분들 쫓아다니시면서 약초 지식을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막 약초를 그냥 하루에 한 3-4번씩 산 돌아다니시면서 약초 뜯으시고 나물 뜯으시고 막. 근데 이때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게
힘들지가 않았대요. 전혀. 배 탔을 때보다 더 행복했다고. 지금 사는 게. 산에서 이렇게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근데 이렇게 잘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작은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가관인 게 작은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그날 밤에 주무시다가 잠에서 깨어나셔서 부엌에 가서 갑자기 밥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 문을 열고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시지 신용을 하시면서 부엌에 가서 웃고 떠드시고 막. 그래서 이거를 본 작은어머니는 작은아버지께 가서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이때 작은아버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방에 들어가셔서 다시 주무셨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작은아버지랑 대화하고 웃고 떠들었던 존재는 작은어머니 못 보신 거죠. 그냥 이게 누구랑 떠드는지도 몰라. 근데 밤새 밥상을 직접 차리고 웃고 떠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작은아버지는 시장 가서 그 여자 옷이랑 신발이랑 인형을 잔뜩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내가 사는 산에 누가 이사를 왔다. 근데 두 모녀가 이사가 왔는데 그 집 딸이 옷이 너무 해져서 이것 좀 사갖고 가려고 이렇게 사왔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연고지도 없는 산에 모녀 둘이 네. 이사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작은어머니는 바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작은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집안이 무슨 집안인지 그리고 무속인 집안인지 아시기 때문에 혹여나 작은아버지한테 뭔 일이 생긴 줄 알고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바로 아버지한테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바로 작은아버지 집에 달려갔고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아버지를 딱 봤는데 빙의 현상도 없으셨고 그 어떤 영가의 기운도 못 느끼셨고 그래서 저와 와이프한테 전화하셨어요. 혹시나 이게 영가적인 문제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와이프 불러서 이제 와이프가 조카 며느리가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 작은아버지를 딱 진단을 했는데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뭐 목류병이나 뭐 환각증세나 이런 게 아니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했던 행동과 작은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네 산에 거기가 어차피 네 땅인데 누가 거기에 이사를 오겠냐. 그러면 이사가 왔다면 그 두 모녀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을 딱 신중하게 듣고 있던 아버지가 좋다. 그러면 너 며칠 뒤에 어차피 산에 갈 거지 않냐.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이때 아버지가 걱정됐던 어머니는 저를 강제로 동행시키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아버지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셔서 작은아버지 모르게 한번 가보자. 나랑 둘이서 한번 가보자.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작은아버지 거기 집 지었을 때 몇 번 가봤잖아요. 위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 모시고 갔고요. 산 초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두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라고. 네 몸 안에 있는 신령님 힘이랑 내 몸에 있는 우리 신령님의 힘을 숨겨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 계속 헤매다가 산 못 올라가게 될 거라고. 여기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버지는 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산 정상에 도착을 했어요. 작은아버지 집에 도착을 했는데 딱 봤을 때는 정말 깔끔한 집 그 상태. 영가도 안 보였고요. 아무런 기운도 못 느껴졌어요. 그냥 평범한 산, 깔끔한 집, 공기 좋은 산 딱 그 상태였는데 이상하잖아요. 일단 딱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그럼 여기서 하루 묵고 가자. 그래서 집안을 뒤져서 저녁상을 차려고 아버지랑 저녁을 먹고 밤에 딱 아버지랑 방에서 같이 잤어요. 근데 새벽에 문 밖에서 아저씨 저희 왔어요. 나와보세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누가 왔다는 거지? 저희가 올라왔을 때도 주변을 계속 돌아봤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두 모녀가 이사 왔다면 집이든 뭐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새벽에 문 밖에서 아저씨 저희 왔어요. 나와보세요.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순간 아버지가 잠에서 깨셔서 일어나셔서 하는 말씀이 저거였구만. 쟤네들이었어. 열마 아빠야, 너 올라오면서 귀신하면 본 적 없지? 아무런 기운도 못 느꼈지? 예. 너 지금 저것들이 밖에 있는데도 못 느끼겠지?
예, 저도 못 느꼈어요. 저는 그냥 진짜 그 목소리만 들리는 순간 만약에 귀신이었다면 예. 저도 느꼈을 텐데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그냥 저는 진짜 사람이 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누가 찾아와서 작은아버지를 찾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딱 저를 막으시고는 아니라고. 저것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라고. 야, 그리고 저것들이 여기 있던 터주신도 먹었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귀신이 신을 먹을 수 있나? 아무리 악기라고 해도 그런 일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약간 아버지가 그렇게 겁을 주시니까 예. 딱 겁을 먹었어요. 아, 이거 보통이 아닌데? 그리고 이때는 아버지가 무구도 안 갖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경쟁터에 나가는데 총이 없는 격이잖아요. 예. 이거는 분명 만약에 아버지 말씀대로 그런 존재라면 야, 잘못하면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에 완전 쫄았거든요.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태연하게 야, 일단 아침까지 방 안에서 나가지 말고 잠이나 자자 하시면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뭐지? 아버지 뭐지? 이것도 작전인가? 그냥 자면 되는 건가? 저도 따라서 누워서 눈은 감고 있었어요. 근데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저는. 해 뜰 때까지. 무서워서. 혹시나 저것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일단 아침이 되자마자 제가 문 밖으로 나가서 밖을 딱 둘러봤는데 특이점이 없었어요. 아무런 기운도 못 느꼈고. 그래서 신발 신고 산 그 집 주위를 막 둘러봤거든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작은아버지가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뒤에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산으로 돌아오신 거죠. 산으로 돌아오시고 하시는 말씀이 집이 너무 불편하고 여기 이사 온 이 두 모녀가 걱정돼서 집에 못 있겠다. 그래서 올라왔다. 그러면서 아침 먹었냐? 그래서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 아버지는? 방에 계세요. 그래 알았어. 작은아버지가 저기 부엌 가서 아침상 차릴 테니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작은아버지 오셨다고 하니까 알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부터 뭔 일이 일어나도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서 방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밥상에 밥공기 5개, 숟갈, 젓갈 5개 이렇게 막 차려져 있는 거예요. 분명 인원은 3명인데 아버지가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야, 뭐냐 이거?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집에 돌아오면서 만났다고. 그 두 모녀가 우리 집에 아침 먹으러 오기로 했다고. 이건 또 뭔 소리지? 아침에 이렇게 해가 밝았는데 여기로 찾아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때마침 밖에서 아저씨 저희 왔어요. 들어갈게요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소리 듣는 아버지가 딱 문 밖으로 나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람은 잘 변해 있네. 본 모습을 드러내야지. 나는 쟤가 아니야. 야, 본 모습을 드러내. 딱 아버지 앞에 있던 두 모녀의 모습은요, 그냥 평범한 엄마와 딸. 저는 맨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못 느끼겠거든요, 저는. 저는 진짜 제가 일평생 귀신을 봐왔고 여러 가지 귀신도 맞닥뜨려 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느끼겠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무슨 소리 하시는가 했어요. 나는 분명히 내 눈에는 사람이거든요. 엄마와 딸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걔네한테 그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때서부터 그 두 모녀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야? 너 무당이야? 맛있겠는데? 하는데 순간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딱 주저앉았고 온몸에는 막 식은땀이 막 흐르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 앞에 있는 두 모녀를 봤어요. 딱 모습이 변하더라고요. 눈은 빨갛게 변하고 손톱은 비정상적으로 딱 길어지고 웃고 있는 그 입안의 이빨이 딱 보이는데 그 가시처럼 뾰족하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만화 영화에 보면은 그 괴물 이빨처럼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귀신은 또 처음이에요, 저는. 이때까지 맞닥뜨렸던 영가들은 가끔 그런 영가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흉측하게 변하는 영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 두 모녀 귀신이 아버지한테 달려드는데 아버지는 그냥 그 순간에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뭔가 막 중얼거리시는데 그 순간 그 두 모녀 귀신이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딸아이로 보이는 귀신은 그 자리에서 소멸됐어요. 검은 재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본 엄마 귀신은 미치겠죠? 막 괴성을 지르는데 그때 갑자기 방 안에 있던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나오셔서는 아버지한테 달려드시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아버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작은아버지를 아버지한테서 떼냈죠. 떼냈는데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제가 좀 피지컬이 돼요. 근데 나이 한 환갑 넘은 분의 힘을 못 이겼던 건 처음인 거예요. 힘이 도대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세. 저희 작은아버지가 마른 체형이시거든요. 딱 은퇴하시면서 산에서 지내시면서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예전에 좀 약간 통통하셨는데 살이 빠지시고 마른 체형으로 바뀌셨는데 그래도 젊은 제가 작은아버지한테 힘이 밀리는 거예요. 와, 막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막 달려들어 뜯어 말려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유도 기술 중에 조르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크.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작은아버지를 초크를 걸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절을 시켰죠. 도저히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한테 달려들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바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부축해서 일으켜 드렸고 그 사이에 그 엄마 귀신은 도망을 쳤어요. 그 사이에 저는 어차피 처음부터 그 귀신의 존재는 느끼지 못했으니까 저는 못 찾고 아버지도 도망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못 느끼겠다고. 그래서 일단 기절해 있던 작은아버지를 저는 되찾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떻게든 힘들지만 뭐 어쩌겠어요. 일단은 힘들게 업고 내려와서 차에 태워갖고 바로 본가로 향했어요. 이제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작은아버지를 얻고 다시 신당으로 갔어요. 신당 가서 제가 예전에 악기에 빙의 됐을 때 제가 금줄로 묶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작은아버지를 금줄로 딱 묶고 그 금줄 사이에 부적을 빼곡히 붙여놨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고 나서는 아버지는 작은아버지 이제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나오셔서는 그 작은아버지가 살던 산 그 관할 군청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개인 사유지에 무용고자 무덤이 2구가 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신고하면 그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장을 하든 뭐 화장터 가서 화장을 하든.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시던 만신분이 계세요. 전화하셔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다 말씀하시고 같이 좀 산으로 가자고 하셔서 전화를 끊은 뒤에 바로 아버지가 저랑 같이 가자고 다시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산 초입에 그 만신분하고 그 만신분의 신딸 2분하고 만나서 다시 그 산 정상으로 향했어요. 작은아버지 집으로. 근데 집으로 가면서 저하고 신딸분들은 또 못 느껴요. 근데 만신분하고 아버지는 계속 산을 오르시면서 뭔가 막 기운이 눌리듯이 정말 힘겨워하셨거든요. 등산은 원래 힘들지만 이게 그 힘듦이 아니라 뭔가 짓눌리듯이 막 숨을 더 가빠하시고 땀도 더 많이 흘리시고 어느 때는 주저앉으시고 그래서 어렵게 산 정상에 도착을 했어요. 산 정상에 도착을 해서 작은아버지 집 주변에 모두 금줄로 딱 둘러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그 나무 인형 있잖아요. 나무 인형을 딱 걸어두셨어요. 그 사이사이에. 그 다음에 그 나무 인형에 부적도 붙여놓으셨고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저하고 신딸분들은 그거 하느라 정말 뼈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하고 신딸 2분은 줄로 둘치고 나무 인형 거기다 꽂고 거기다 부적 붙여놓고 정말 거의 한 1시간? 1시간이 뭐야 한 2시간 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말로만 들어서 이 정도지. 그러니까 직접 해보면 와 우리도 산 오르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밥도 못 먹고 막 그랬는데는 그걸 또 시키시니 해야죠. 그리고 이 일이 모두 끝난 후에 저희는 금줄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알겠다고. 그때서부터 아버지랑 만신분은 그 엄마 귀신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부르기 시작하시는 의식을 시작하셨고 얼마 뒤에 괴성을 지르면서 나타나더라고요. 질며시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만신분하고 아버님하고 그 엄마 귀신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만신분께서 밀리셨어요. 그 2분이 모두 다 코피를 흘리기 시작하셨거든요. 힘에 버거우셨는지 정말 막 헛구역질 하시고 그러다가 중반쯤 돼서는 갑자기 만신분께서 방울을 흔들기 시작하시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금줄에 걸려있던 인형들이요. 그때 바람이 불지는 않았거든요. 그 인형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 눈앞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엄마 귀신이 도망치려고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뭔가 막히듯이 그 금줄 밖으로 못 나가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신딸 2분께 만신께서 저 밑에 이 녀석 무덤이 있으니까 그 무덤 위에 있는 흙을 퍼와라. 이 관에 자그마한 관에다가
그래서 그 신딸분들은 그렇게 하셨고 만신분께서는 다시 한번 그 관에다가 그 엄마 계시는 봉인을 하셨어요. 어렵게. 이야, 예. 봉인을 하시고 다시 그 둘러쳐놨던 금줄과 나무 인형과 부적은 그 자리에서 태우셨고 그리고 만신분께서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그 작은아버지 집에서 하루 묵었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만신분이 그래도 몸 회복이 덜 되셨는지 신딸분 두 분하고 제가 또 그 만신분을 업고 내려왔어요. 또 걷지를 못하시니까 업고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관은 내가 나중에 회복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하시고 돌아가셨고 저하고 아버지는 다시 본가로 왔죠. 본가로 왔는데 와서 바로 신당으로 갔어요. 신당으로 갔는데 작은아버지 상태가 예전에 두 번째 시찬 때 제가 악귀에 빙의됐을 때 악귀가 빠져나가고 그 후에 제가 후유증을 겪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작은아버지도 후유증을 겪고 계셨어요. 일단 그 존재는 봉인을 했잖아요. 그랬으면은 어느 정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작은아버지 몸에 완전히 빙의됐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빙의는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후유증을 겪고 계셨어요. 정말 막 의식이 거의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계셨고요. 아무것도 못 드셨고 그냥 한 곳만 멍하게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막 알 수 없는 말을 하시고 저랑 정말 똑같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저보고 작은아버지 업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저희 본가 뒤편에 저희 선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산에는 저희 조상님들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거기로 작은아버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들어가셔서 거의 일주일 동안 안 나오셨어요. 그 사당 안에서 일주일 동안 안 나오시고 일주일 뒤에 작은아버지 데리고 나오셨는데 어느 정도 정신은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남으셔갖고 저희 와이프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시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어요. 정신과 병동에서 지내시면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그 환각이 아직 잡혀 계시더라고요. 환각과 환청과. 그래서 계속 거의 한 달 동안 약물 치료와 각종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돌아오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거제도로 돌아가셨죠. 정말 작은아버지가 40년 동안 바다 생활을 하시면서 산에서 사시는 게 꿈이셨거든요. 매번 만나면 그런 소리를 하세요. 뭐 명절에 만나고 뭐하고 나 은퇴하면은 산으로 간다고. 저희한테도 그러셨고 저희 사촌들한테도 그러셨고 그래서 산으로 가셔서 완벽하게 자연인이 되셨는데 이게 운이 나쁘셨는지 그 두 모녀 그 무용거지 무덤이 처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끼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이게 트리거가 돼서 갑자기 작은아버지의 몸이 탐났고 아버지가 후에 말씀하시는 게 퍼주신도 먹었겠다. 사람의 몸이 탐나는 거죠. 근데 산에는 사람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 작은아버지가 계셨던 산은 등산로도 없었어요. 거의 등산하시는 분들도 없었어요. 사람 하나 없었는데 어이쿠 갑자기 사람이 들어왔네? 욕심이 났던 거죠. 그래서 산에서 살고 싶었던 작은아버지의 꿈은 이렇게 운이 나쁜 이 결과로 인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자연인의 정말, 꿈은 바로 끝이 나요. 맞아. 바로 끝이 났죠. 그래서 자연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끝은 각종 빙의 치료와 각종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신 거죠. 그 후에는 명절 때 만나고 해도 산 이야기를 절대 안 꺼내세요. 정말. 바다도 무섭지만 이 산도 굉장히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정말 신기했던 건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뭐 아무런 기운도 못 느꼈고 그냥 보통 산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영가들은 있잖아요. 그 산에서는 하나도 못 봤어요. 정말 그 기운도 못 느꼈고. 근데 그걸 제가 아버지한테 처음에 말씀드렸거든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냐고. 근데 갑자기 그 두 모녀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열마 아빠님도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귀신은 어디에나 있고 느껴지거든요. 느끼신 맞아요. 분들은.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일 무섭대요. 오히려. 아 진짜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요. 네. 오늘 열마 아빠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 너무나 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열마 아빠님의 아주 또 섬뜩하고 소중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또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열무 아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열무 아빠님. 아, 덜비님. 네, 아이고, 오늘 또 바쁘신데 힘드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열무 아빠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이거 그 키워드를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얘기하지 말고 시작을 할까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땅꾼이에요, 땅꾼. 예. 땅꾼이면 저희가 바로 떠올리는 게 뱀이죠, 뱀. 뱀 맞습니다. 네, 뱀인데. 그 뱀.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열무 아빠예요. 귀족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땅꾼이라는 직업이 산이나 들에 다니면서 뱀을 잡아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전에 땅꾼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그게 불법이죠? 예, 지금은 불법인데 예. 이게 오늘 들려드릴 얘기가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고 1990년도 초 이때 있었던 일이라 이때에는 거의 막 성황을 했죠. 일반 시장에서도 아마 이런 뱀을 사고 파는 일이 빈번했었거든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본가 마을에 올해로 103세, 무려 103세 할머니가 계신데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 할머니가 저만 보면 카라멜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카라멜 할머니라고 그러고 있는데 카라멜 할머니 막내 아들 돌비 아저씨라고 칭할게요. 이 돌배 아저씨가 땅꾼으로 활동을 했을 때 겪었던 무서운 일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가을 어느 날 돌배 아저씨가 뱀을 찾아 산을 올라가시다가 산 중턱에 있는 어느 폐가 흉가가 아니라 사람이 오래 살지 않은 폐가에 들려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 폐가 뒤쪽으로 가보니까 커다란 구멍을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돌비 아저씨가 4년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건 분명히 뱀구멍이다. 확신이 드신 지 바로 뱀을 잡으려고 땅꾼들이 보면은 그 Y자로 생긴 지팡이를 들고 다녔대요. 뱀을 잡을 때 이게 뱀 목을 누르려고 그 지팡이로 그 구멍으로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쑤시고 하셨는데 딱 뭐가 물들어요 그 지팡이를. 무는데 그걸 끌어당기려는데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지팡이는 놓아둔 채 주위에 있는 큰 돌을 갖다가 그 구멍을 막고 네. 산 밑에 내려가서 다른 땅꾼들께 동료들이 있으셨겠죠. 그 동료들을 데리고 다시 그 폐가로 가셨어요. 가셔서 그 큰 돌을 치우고 그다음에 이 튼튼한 다시 그 지팡이를 갖고 오셔서 네. 그 Y자 형태에 보면은 그 생닭 있잖아요. 살아있는 닭을 거기다 묶고 그 구멍 안에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닭이 막 죽을 듯이 막 비명을 지르는 그 닭 특유의 그 비명 소리 있잖아요. 그게 들려서 옳다구나 잡았다 싶으셨는지 그 일행이 3명이 가셨는데 그러니까 총 4명이죠. 장정 4명이 그 지팡이를 막 잡아당기면서 그 구멍 안에 있는 녀석과 막 힘겨루기를 하는데 예. 장정 4명이 막 잡아당기면서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 힘싸움을 거의 돌배 아저씨 말로는 한 30분 동안 했대요. 30분 뒤에 어찌저찌 해서 힘겨루기를 해서 이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딱 지팡이를 꺼냈더니 진짜 온몸이 검은색, 아무런 무늬도 없고요. 온몸이 검은색이고 길이는 그때 당시 성인 남자의 키보다 길었대요. 야, 몇 미터 되네. 검은색 구렁이죠. 일단 그거를 집어 꺼내놓고는 그때 당시에는 그 땅꾼들이 잡은 뱀을 길이 혹은 무게로 값이 매겨졌대요. 근데 꺼낸 게 성인 키보다 길고 그리고 돌배 아저씨가 보시기에는 정말 튼실한 거죠. 이게 굵기도 굵고 뭐 성인 남자 허벅지만 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때. 그럼 엄청 두꺼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구렁이가 존재하나? 근데 예전 일이라 뭐 예전에는 있었겠죠. 아무튼 그거를 꺼내놓고 일행들이랑 어렵게 가져간 포대에 담고 그 시장에 나가서 팔려고 했는데 그 일행들이 갑자기 그냥 이거 팔기엔 좀 아깝다. 우리 다 같이 넷이서 몸보신이나 하자. 근데 만약에 팔면 돈도 많이 받을 건데 왜 몸보신을 굳이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집에 계시는 카라멜 할머니가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도 1990년 초만 해도 그 할머니가 7순이 넘으셨었거든요. 그때부터. 예. 네, 연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연로하신 어머니도 계시고 하니 좋다. 그래 이거 팔지 말고 우리 몸보신 하자 해서 그 산 밑에 자주 가던 건강원, 예전에 말하는 건강원이 뭐냐면 우리 보약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려주는 데를 건강원이라고 하는데 이 땅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강원이 있었대요. 그 건강원으로 그 구렁이를 가지고 가서 그 돌배 아저씨가 그 구렁이 쓸개 있잖아요. 그 쓸개를 생으로 드셨대요. 그게 몸에 좋다고 이게 속설이 돌았나 봐요. 그 땅꾼들 사이에서 몸에 좋다고 하니까, 사람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뭘 못 먹었냐면은 그 돌배 아저씨는 생으로 그 구렁이 쓸개를 잡수시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는 양조장에 가서, 양조장에는 그 술을 담아놓는 큰 단지가 있어요. 그 구렁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뱀술을 담그려고 해도 일반 그런 데는 안 되니까 그 단지를 얻어와서 그 구렁이를 단지에 넣고 술을 넣고 뱀술을 담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뱀술을 카라멜 할머니 그 집 뒤뜰에 있는 창고에 옮겨 놓고 또 구렁이 잡았던 그 폐가 있잖아요. 폐가로 다시 돌아갔대요. 왜냐면 그런 뱀구멍에는 뱀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 4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주위에 또 다른 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팔지 못했잖아요. 근데 또 주위에 또 뭐가 있을까 싶어서 가서 딱 그 뱀구멍을 다시 봤는데 그 5마리의 쬐그만한 구렁이, 그러니까 뱀보다는 약간 큰 그 5마리를 잡으셨대요. 근데 그것도 팔아야 되는데 그 일행들이 이것도 팔지 말고 이번에는 뱀탕을 끓여 먹자. 지금 듣고 계신 귀족님들이 약간 비위가 상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제가 지금 최대한 순화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저도 막 역겨웠어요. 그 하나하나 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다 떼고 최대한 순화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뱀탕을 끓이려고 그 돌배 아저씨 집에 가서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그 구렁이를 밑작업을 해서 물을 끓는데 집어넣어서 뱀탕을 끓이고 있는데 그날 날씨가 햇빛이 쨍쨍했대요. 근데 한순간에 구름이 몰려오면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배 아저씨랑 얘네들은 이거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뭐 뱀탕을 끓여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였던 거죠. 그러고 난 뒤 얼마 이후부터 돌배 아저씨한테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시작됐는데요. 어느 날 이게 돌배 아저씨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돌배 아저씨한테는 3남매가 있어요. 아들 2에 딸 1. 이 3남매가 마당에 놀고 있었는데 마당에 웬 여자가 나타나서 놀고 있는 자기 아이들한테 다가가더니 그 여자가 뱀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막내딸 다리를 물고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꿈에서 깨어나서 생각해보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는 딸한테 가서 그 다리를 확인해 봤는데 다리에 뱀에 물린 듯한 자국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날 저녁까지 아무런 흉터나 뭐 자국도 없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다리에 그런 자국이 생긴 거죠. 근데 이때 돌배 아저씨가 생각했대요. 혹시 내가 이 구렁이 잡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근데 이 돌배 아저씨는 이때까지 수많은 땅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뱀들을 잡아서 팔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다 라고 그냥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막내딸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시골 트랙터 아시죠? 트랙터가 바퀴가 진짜 커요. 근데 딸이 안타깝게 그 트랙터 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90년도 초라 의술이 그렇게 막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좋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딸이 다리를 잃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돌배 아저씨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니란 생각으로 이런 일이 내 딸한테 일어났구나. 이날부터 막 집에서 일도 안 나가고 술 먹으면서 폐인처럼 생활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꿈을 꾸게 됐어요.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둘째 아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꿈에서 나타났던 여자가 또 나타나더니 이번에는 그 아들의 팔을 물고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바로 팔을 확인했죠. 근데 또 팔에 뱀에 물린 듯한 자국이 이번에 진짜 선명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지켜낸다. 내가 딸 때처럼 두고만 보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날서부터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 다 학교도 안 보내고요.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했어요. 근데 애들이 학교도 안 나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놀지 못하니까 얼마나 심심할게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있는 성냥이 있잖아요. 우리 그때 그 어렸을 때 집에 하나씩 있었던 거 육각형 성냥 아시죠? 그 성냥을 쏟고 성냥으로 탑을 쌓는 놀이가 예전에 그렇게 재밌었어요. 저도 탑을 쌓으면서 놀다가 이 둘째 아들이 뭐에 홀렸는지 뭔가 호기심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 탑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귀족님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탑을 쌓은 상태에서 불을 붙이면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불이 쉽게 꺼지지도 않아요. 그때 그 둘째 아들 팔 옷섬에 불이 옮겨붙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본 후 바로 돌배 아저씨가 와서 불을 껐긴 껐는데 어떻게 껐는데 팔에 엄청나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이 이거 이러다가 이게 화상난 팔이 염증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온몸에 염증이 퍼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은 또 안타깝게 팔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뭐 이때서부터 돌배 아저씨는 막 완전 멘탈 나간 거예요. 막 진짜 그 구렁이 하나 때문에. 아니 무슨 꿈에 여자만 나타났다 하면은 생떼 같은 자식들이 막 다치고 그러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람들한테 물어서 진짜 용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꿈에 나타나서 어떤 여자가 뱀으로 변해서 우리 아이들이 몰렸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 혹여나 해서 그 무당을 찾아서 갔는데 이게 무당이 하는 말이 원래서부터 뱀이라는 게 영물이래요. 영물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물을 네가 잡아 죽여서 뱀수를 담고 또 그거를 쓸개를 떼서 먹었으니 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다. 너 하나 남은 아들내미 살리고 싶으면 구태라. 그때 당시에 뭐만 있으면 1990년대 초에는 뭐만 있으면 구타라고 할 시기예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마을에서도 막 저희 집안 말고도 어떤 무당부들이 오셔서 집에 뭔 일만 있으면 구판을 벌리기 일쑤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돌배 아저씨는 일단 아들 지키려면은 돈은 상관없으니 굿해달라고 하고 나서 바로 빠르게 무당은 다음날 군날을 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돌배 아저씨가 자는데 또다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에 똑같이 그 여자가 나타나서는 이번에는 그 첫째 아들의 머리 있잖아요. 또아리를 틀고 무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자다 깨서 바로 아들 머리를 확인했대요. 근데 아들 이마 있잖아요. 이마에 뱀에 물린 듯한 자국이 또 생긴 거예요. 분명히 저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 자국이. 근데 꿈을 꾸고 일어나 보니 그 자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날 밤 돌배 아저씨는 잠도 못 자고 밤새 아들 곁을 지킨 거죠. 드디어 아침이 되고 나서부터 굿이 시작됐는데 굿을 계속 시작하다가 갑자기 무당이 뭐에 접신했는지 딱 돌배 아저씨를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고는 하는 말이 너는 죽지 못할 거다. 너는 오늘 죽지 못한 거를 후회하면서 살아서 고통받으면서 살 거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무당에 들고 있던 신장칼 있잖아요. 신장칼 손잡이로 첫째 아들한테 다가가더니 그거로 막 내려 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머리를. 진짜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히 막 무당 제압하고 돌배 아저씨가 첫째 아들 들쳐오고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는데 그 당시 그 마을에서는 처치가 안 되고 다시 팔을 타고 완전 읍내에 나가서 시에 나가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3차 병원이죠. 와,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기를 갔는데 안타깝게도 과다출혈도 있었고 뇌에 충격이 가서 식물인간이 된 거고요. 당연히 그 무당은 경찰에 잡혀갔죠. 잡혀가서 진술한다는 것이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당은 그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은 심신미약을 주장했겠지만 1990년대 초에는 그런 게 안 먹혔어요. 무조건 구속, 무조건 재판해서 그 무당은 일단은 거의 살인미수 혐의죠. 징역 20년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하고 나서 어느 날부턴가 계속 죄책감에 들었잖아요, 돌배 아저씨가.
그래서 이제 살 이유도 없고 그리고 무당이 하는 말도 신경도 쓰였고 이러느니 차라리 그래 여기서 그만 끝내자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눈앞에 꿈에만 나타났던 여자가 나타나더니 씩 웃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치, 계속 그러고 살아가면서 나서는- 고통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또 웃으면서 자기 손톱으로 돌배 아저씨 몸을 막 핥히고 있는 거예요. 막 핥히고 웃으면서 계속 핥히고 그때서부터 돌배 아저씨 온몸의 피부에 각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이런 게 갑자기 생기더니 뱀이 허물 붙듯이 막 아무튼 이게 각질이 돌배 아저씨 몸에서 막 벗겨지면서 그런 탈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서 돌배 아저씨도 전국팔도의 병원을 다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어떤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병명도 못 찾고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거죠. 이때 돌배 아저씨가 생각한 게 맞아. 그러면 내가 이 구렁이를 잡은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거면 그 카라멜 할머니 집에 있는 뱀수를 처리하면 이 일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달려갔죠. 할머니 집에 달려가서 창고 앞에 딱 다다랐는데 가위 누르듯이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창고 문 앞에 딱 그 꿈속에 나타나는 여자애가 딱 나타나더니 씩 웃으면서 이런다고 안 끝나. 그러더니 또 웃으면서 손톱으로 온몸을 막 핥혔대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돌배 아저씨는 기절했대요. 기절하고 나서 할머니 집 안방에서 밤이 돼서야 일어났는데 또 가위 누르듯이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눈앞에는 걱정스럽게 쳐다보던 이 카라멜 할머니가 계셨고 그 뒤편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여자가 웃으면서 손톱으로 이번에는 할머니 머리를 막 핥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모습을 본 돌배 아저씨는 또 기절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딱 깼는데 집이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왜? 카라멜 할머니 집에 키우던 소, 닭, 강아지 모든 가축들이 죽은 거예요. 폐사했다고 해야 되나?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저도 할머니 집 가서 그거 확인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뭐에 홀렸는지 카라멜 할머니 집 뒤쪽에 있는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소름이 돋으면서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약간 비린 듯한 생선 비린내 같은 그거를 맡아서 갔는데 그 창고 앞에서 제가 온몸이 뭔가에 눌리듯이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숨도 못 쉬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요. 제 방에서 깨어났는데 제 옆에 아버지도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저 찾으려고 이렇게 뒤편에 오셨다가 저랑 똑같이 기절하신 거예요. 아버지마저도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랬던 상태인데 어차피 저는 신내림도 안 받은 그냥 일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그래도 정식적으로 신내림 받았던 무당 분이신데도 아버지도 기절하신 거죠. 아버지가 옆에 누워 계시고 아버지도 정신을 차리고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 방에는 할머니랑 돌배 아저씨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배 아저씨한테 네가 잡은 구렁이 있잖아. 야 그거 영물 아니야. 그 구렁이는 그 폐간을 지키는 터주신이다. 이게 터주신 지신이라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낱 인간이 그 터주신을 잡아서 단지에 잡아 가둬서 술을 담갔으니 이거는 뭐 벌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냥 너는 신의 분노를 산 거야. 그러니 이거는 뭐 네가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든 뭘 해도 안 된다고. 이거는 이 터준신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돌배 아저씨는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잡은 게 첫 번째 무당은 영물이라고 말했었고 할아버지는 이걸 또 신이라고 말하니 내가 그러면 신을 죽여서 먹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3남매가 모두 다쳤잖아요. 남은 건 자기 와이프랑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할머니가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막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자기 선에서 끝내게 해달라고. 나 어차피 이렇게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 자기 선에서 끝내게 해달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안 된대요. 네가 그랬는데 너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 하나로 끝날 것 같냐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어떡하냐고. 근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야 네 어머니를 걱정하지 말라고.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지켜주고 계셔서 지금 니네 집에 있는 닭이나 소나 강아지로 끝난 거라고. 아니었으면 벌써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버티실지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듣고 돌배 아저씨는 뭐 실성한 사람처럼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나는 죽어도 되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두 분이서 상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알았다고.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 알고 계시는 만신 세 분이 계세요. 두 번째 시참 때도 저를 도와주시던 만신분들이 이때에도 등장을 하세요. 지금 연락을 하셔서 오시고 폐가 쪽으로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집 창고에 있던 그 뱀술단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옮기려고 하는데 그 옮기려고 하던 아저씨들이 그 옮기려고만 하면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1명, 2명, 3명. 그거를 보는 할아버지가 그 술단지 앞에 제상을 차리시고 제가 뒤에서 지켜봤거든요. 거의 한 30분 동안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30분 지나고 나서 됐다고 옮기자고. 그때도 보더니 아저씨들이 기절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술단지를 가지고 그 폐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항상 그 구판에 보면 제사상 차려주시는 도움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제상 차리시고 저는 그리고 다시 구판이 열린 줄 알았더니 시끄러운 구판이 아니라 그 술단지 앞에 제상을 차리시고 그 할아버지랑 만신분들 3명이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그냥 정성스럽게 예를 다해서 절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는 해 떨어질 때까지 밤이 될 때까지 계속 하셨는데 밤이 돼서 갑자기 돌비 아저씨가 온몸을 떨면서 토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멈추지 않고. 근데 저하고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그 돌비 아저씨 입에서 뭔가 딱 토해내시는데 그게 지렁이도 아니고 실벤처럼 생긴 게 입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만신분들하고 할아버지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더 이상 이러면은 우리가 더 위험해진다고. 그러니까 만신분들도 할아버지도 위험해진다고. 근데 그거를 본 카라멜 할머니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아들 일이잖아요. 자식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는. 계속 밤이 돼서도 할머니가 70 넘으셨다고 했잖아요. 연로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절을 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그때 또 절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나 데려가라. 나 데려가고 쟤만 어떻게 해달라 하는데 순간 그 술단지 안에서 저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검은색 뱀이 있잖아요. 이게 술단지 뚜껑으로 올라와서 따리를 틀고 다시 그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 할머니 앞에서 따리를 튼 채 할머님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유유히 산속으로 사라지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할아버지한테 말했어요. 나 이거 봤다고. 그러더니 할아버지나 만신들께서 막 상의를 하시더니 일단은 서주신께서 한 발자국 물러나신 것 같은데 이 돌비 아저씨는 언제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뭐 여기서 뭐 부적을 쓰든 뭐라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도 없고 한 발자국 물러나셨기 때문에 여기서 철수하자. 그러고 나서 철수하셨어요. 그 후에 돌비 아저씨는 1년 후쯤인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쯤인데 담낭암으로 안타깝게 암투병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됐고요. 그 무당한테 신장칼로 맞았던 첫째 아들 돌비 아저씨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똑같이 뇌사 판정 받아서 따라갔구나. 네, 따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두 남매가 남았잖아요. 이 두 남매는 카라멜 할머니가 데리고 와서 키우셨어요. 카라멜 할머니가 애들 엄마까지 같이 셋을 데리고 와서 키우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집장가 잘 갔어요. 잘 가고 가정도 이루고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깡꾼 일행들 있잖아요. 그 일행들도 어마어마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폐가에서 그렇게 일을 마친 뒤에 돌아와서 돌비 아저씨가 다 연락을 돌려봤대요. 연락을 돌려봤는데 한 분도 살아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3명 분들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이번 일 겪으면서 그때 생각했던 게 그 후로도 약간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마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말씀 못 약간,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 폐가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2년 동안인가 정말 돌비 아저씨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라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분명히 이 땅꾼으로 생활을 많이 하셨거든요. 돌비 아저씨가. 근데 이때까지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그 폐가에서 터주신이었던 검은 구렁이를 잡아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때까지 수많은 살생을 했잖아요. 뱀을 잡으면서. 업이 쌓인 네. 거죠. 그게 분명히 부메랑이 돼서 아마 돌아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네. 아마도. 수많은 뱀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확실히 이런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오늘 열무 아빠님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고 뭐 지금이야 불법이 확실하게 돼서 예, 많이 맞습니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뱀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알게 모르게 네. 시장이나 시골 마을 같은 데서는 그런 게 있고요. 지금도 그게 몸에 좋다라고 해서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 시골에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어르신들도 음. 가끔 뱀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요. 맞아요. 저희 마을에서도. 지금도 그런 일들이 뭐 대놓고 그러진 못하지만 뒤에서 비밀리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빨리 또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열무 아빠님께서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무 아빠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들무 사연 중에 이제 뱀을 함부로 했다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땅꾼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좋은 일들이 없었어요. 뱀을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괜히 몸에 좋다고 그렇게 잡아먹기보다는 차라리 건강검진 받고 그리고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 운동하고 그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귀족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